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한국 가수 최초 미국 빌보드 200 차트에서 세계 앨범 1위, 또 빌보드 뮤직 어워즈, 또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수상,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 콘서트 9만석 매진, 또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는 노래의 조회수는 기네스 기록 등재. 자, 이쯤 되면 누군지 아시겠죠?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 인기를 누리는 우리 그룹 방탄소년단 BTS입니다. 최근에는요, 국내외 학자들이 모여서 이 BTS 현상을 논의하는 포럼을 열었다 그러고요. 내년에는 영국에서 이 BTS를 주제로 한 국제 컨퍼런스도 열릴 예정이랍니다. 네, 팬들뿐만 아니라 국내외 학계에서도 이처럼 방탄소년단에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 오늘 이번 포럼에 참석한 BTS 예술혁명이란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세종대학교 이지영 교수를 함께 만나겠습니다. 이지영 교수는 서울대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영화 미학으로 두 번째 박사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서울대, 홍익대, 옥스퍼드대 등에서 강의했고 현재 세종대 대양 휴머니티 칼리지에 재직하고 있는데요. 특히 방탄소년단과 그 팬덤인 아미가 이뤄내고 있는 새로운 예술 형식과 사회적 역할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서로는 BTS 예술혁명과 공저, 철학자가 사랑한 그림 등이 있습니다. 네, 세종대학교 이지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용필 현상을 놓고 무슨 포럼을 하거나, 예? 네. 트윈 폴리오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 이런 거 전혀 기억이 없죠? 네, 없습니다. BTS 현상 해외 학자까지 참여한 포럼이 최근에 열렸다고요? 예, 8월 말에 사흘 동안 우리나라, 그다음에 미국, 그리고 영국에서 이렇게 참여한 학자분들과 그리고 마케터들, 그리고 크리에이터들 이렇게 이제 사흘간 섹션을 가지고 3일 연속으로? 예. 그래서 첫날은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학자들 중심이고 둘째 날은 뭐 마케팅을 하시거나 아니면 산업 현장에 계신 분들이 방탄소년단을 바라보는 그쪽 시각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각종 분야의 크리에이터들이 나오셔서 어떤 분은 춤으로 표현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 데이터 비주얼라이징 뭐 이런 것들로 표현하신 분들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아마 전무후무하게 폭넓은 방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된 겁니까? 시작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게 참 재밌는데요. 예. 그 김영미 씨라는 마케팅을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 이제 제 책을 발견하셨어요. BTS 예술혁명이란 책. 네. 예. 그래서 그분이 읽으시다가 이제 철학 개념도 좀 나오고 그러니까 약간 어려워서 저랑 같이 토론을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그분 집에서 여러 명이 모이셔가지고 이제 같이 북살롱을 열었었는데 뭐 그건 있을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그 뒤로도 그 모임이 계속 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요새 세상이 워낙 많이 변해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드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케팅 책에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의 소비자나 트렌드를 분석하는 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책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양한 소리를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그 북살롱 모임이 점점 커지다가 이제 그분도 이제 BTS에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셨고 그 계기를 통해서 그래서 주변에 또 BTS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몇 분은 소개를 하고 아름아름으로 확대되고 이게 점점점 커져가지고 갑자기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미국, 영국 학자까지 나비 효과처럼
누구도 미리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게 커졌는데 그거는 BTS가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다룰 그런 연구 대상이라서 그랬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예. 오셨습니다. 예. 네. 그 뭐 내년에는 영국에서도 한다고요? 네. 영국 런던의 킹스턴 대학교에서 1월 4일, 5일 이틀간 이제 컨퍼런스가 열리는데요. 예. 거기에는 지금 대략 발표자가 150명, 160명 정도 되는 걸로. 뭐라고요? 예, 150, 60명 정도가. 발표자만? 네. 그럼 섹션이 도대체 굉장히 많겠죠. 와. 그래서 보통 이제 외국에서 열리는 컨퍼런스들은 여러 개 섹션으로 나뉘어서 동시에 여러 곳에서 학술 세미나들이 동시다발로 네. 벌어지는 그런 모양이군요. 네네. 오.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 비틀즈 현상, 뭐 네. 아니면 뭐 뉴키스 언 더 블락 현상으로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제가 잘 모르시죠? 네, 잘 모릅니다.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고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싸이의 강남 스타일 가지고 이런 적은 없었죠? 없었습니다. 없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국내 그룹으로는 최초다. 이건 분명한 거죠. 예, 그리고 해외 그룹 중에서도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들어본 적은 드물다고 없습니다. 봐야 되고. 자, 네.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BTS의 예. 뭐가 그렇게 특징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BT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시대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변화된 시대. 예, 이 말은 이제 좀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전의 소비자들과 지금의 소비자들의 차이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가사에 반응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이 열망 그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지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네요. 반드시 이거를 모르고서는 마케팅 한다고 얘기하지도 마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미국 마케팅 교수의 강의 영상이 유튜브에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단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거의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내용으로 좀 알려주세요. 네. BTS가 변화된 시대를 상징한다. 네. 어떤 가사에 반응하는가를 봐라. 네. 이게 달라진 소비자들의 어떤 욕구를 말하는 것이다. 예. 이런 거잖아요. 예. 뭐예요, 그게? 예, 일단 BTS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미국 팬들 같은 경우에 반응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팝 가수들이 사랑, 파티, 마약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을 때 BTS 같은 경우는 사회에 대한 비판, 자신의 꿈에 대한 어떤 그 추구,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더불어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 정말 자녀들에게도 추천해주고 싶은 어떤 가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다가 보다 보면 이들이 전달하는 가사가 단지 10대만이 아니라 중장년층에게도 어필하고 있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들의 얘기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실 공감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은 아니 한국 애들이 한국 상황에 대해서 노래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글로벌하게 어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요새 같은 경우는 사실 전 세계가 자본의 측면에서 본다면 거의 하나의 거대한 마켓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글로벌 상황입니다. 경제?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적인 글로벌 경제가 사람들에게 가하고 있는 고통이라든가 만들어내는 사회 시스템들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글로벌 경제의 또 다른 면은 국제적 차원의 양극화의 심화. 예. 그래서 왠지 괴롭고 소외받는 사람들은 더 다수가 되어 있는. 네, 맞습니다. 그들의 괴로움, 시대적 아픔은 더 커져 있는. 네. 그걸 건드렸다 이거죠? 예, 그 부분을 굉장히 정확하게 많이 건드리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초반에는 학생의 입장에서 그 뒤에는 청년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른인 저도 이제 기성세대라고 볼 수 있는 저도 맞아. 사실은 저라고 그 경쟁 체제에서 편안하게 비껴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점은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 시스템이 억압적이어도 사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느 정도 수긍하고 따라가는 경향이 조금 더 강했으면 예. 지금의 젊은 세대는 나 싫은데 음. 라는 그런 반응이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것 비판하죠, 같아요. 일단. 예, 비판하고 나는 그렇게 안 살래. 저항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더 이상 억압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수긍하고 받아들이지만은 않고 싶다라고 예. 하는 어떤 시대 정신이 좀 포착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포럼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젠더의 어떤 불평등한 문제, 성차별 이런 네, 거. 예. 네. 그런 성차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젊은 세대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주 미묘하게 달라지는, 완벽하게 달라진 시대 예. 정신이라기보다는 예. 보다 평등한 세상을 좀 더 추구하고 싶어하는 시대 정신이 이들의 노래들을 통해서 포착되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사실 우리 현대 역사 속에서 처음 등장하는 현상인 것도 아니에요. 그럼요. 60년대, 70년대 뭐 유럽의 또 미국의 히피 또 네. 저항 의식, 우리의 뭐 청년 문화 뭐 네. 이런 등등의 사회 비판, 네. 저항 네. 있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한동안 없어졌죠. 예, 좀 한참 한 20년 정도, 최근 한 20년. 예, 10몇 년 그 정도 동안은 서태지 이후로는 사실 별로 보지 우리도 못했었던 그랬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미국이라고 하는 네. 사회도 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뭐 파티 마약 뭐 네. 이런 거나 추구하는. 네, 맞아요. 그런 데서는 갑자기 옛날 시기긴 하지만 새롭게 다시 등장한 그렇죠. 사회 비판 저항 네, 이거네요. 네, 네. 어. 그래서 이 비판들을 그냥 날카롭게만 찌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따뜻하게 우리 모두 함께 가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러니까 비판과 저항하되 네, 그럼 어떡할 거냐? 각자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서로 연대합시다. 네, 뭐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훌륭하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정리를 했었냐면 사회 비판 그리고 그런 어떤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런 시스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연민을 표현하는 부분들이 또 있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더 라스트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규 앨범에 속해 있지는 않고 무료로 음원을 공개한 그 앨범에 들어 있는데요. 그 무료 음원에서는 이 멤버 본인이 실제로 그 이제 불안장애라든가 우울증, 그다음에 자살 시도 이런 것들로 고통받았었던 자신의 실제 모습에 대해서 털어놔요. 내가 그런 적이 있었다. 네. 그래서 근데 그 고통을 견디고선 지금 그래도 나는 잘 하고 있다 열심히. 네. 근데 이제 그 고백을 듣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나만 그런 것 아니었구나. 사실 괴롭긴 모든 사람들이 그런 다 그 괴롭고. 고백이 굉장히 적나라해요. 네, 가사에서. 네, 아주 적나라합니다. 그래요. 예, 더 라스트라고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네. 가사와 함께 보실 수 있는데 막 무대를 올라가기 전에 두려워서 갑자기 발작이 생겨서 화장실에 숨어서 울고 있고 그다음에 정신과에 부모님을 모시고 처음 갔던 날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네, 의사가 물었지 삑 시도한 적 있느냐고. 그래서 나는 주저없이 말했어. 그런 적 있다고. 뭐 이제 이런 가사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하긴 드러나요. 이게 이제 랩이기니까 네네. 그냥 노래 가사가 아니라 네네. 속사포처럼 쏘는 랩이니까 충분히 또 담을 수도 있죠. 네네. 형식상으로도. 예,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또 적나라하고 직설적인 표현들을 써더라. 네. 그러니까 아주 진솔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와서 쿵 하고 때리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들의 가사를 특징 짓는 점으로 들 수 있는 게 그 진실성이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겠어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성을 바탕에 두고 네. 사회 비판, 저항, 네. 그리고 그것으로 위로. 아파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 연민, 네. 그리고 그래도 우리 서로 사랑하고 함께 갑시다. 네. 라는 또 희망까지. 네. 예. 근데 섣부른 희망은 주지 않고요. 음.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지지 않을 수 있다. 우리 연대하자. 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연대해서 뭘 하자는 것까지는 아직 없나요? 그렇게까지는 사실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대중가수에게 거기 가면 기대할 이제 수 있는 소셜 부분은 테이너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각자의 문제 의식에 맞춰서 예. 그건 설정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근데 들어요. 이 친구들이 데뷔가 몇 년이죠? 2013년 6월에 했습니다. 6년 전이네요, 벌써. 네, 그때 네. 이 친구들이 몇 살이었죠? 그때가 17부터 22, 그 정도, 21, 뭐 그 정도 나이대. 자, 그럼 그 시절부터 자기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스스로 가사를 쓰고 곡을 만든 게 이 네. 친구들이 그런 게 맞아요? 네. 방시혁 씨가 한 거 아니에요? 아주 최근에 이제 타임지하고 방시혁 씨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10월 9일 날 발표가 됐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케이팝 이 아이돌 시스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무조건 다 휘두를 것이다. 마음대로 다 해주고 시키는 대로 해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리고 그들에게 뭘 노래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저 너의 이야기를 하라 라는 주문만 했었고요. 그래서 나머지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멤버들 본인들이 고민을 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끌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앨범, 어린 시절에 발표했던 첫 번째 앨범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10대들이 어른들에게 느꼈던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너 대학 가면 다 괜찮아져. 지금 잠깐 참고 대학 가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꿈을 강제로 저당 잡히고 그러고선 추구해야 되는 게 큰 집, 좋은 학교. 그래서 그거는 나의 꿈이 아니야. 내 꿈을 찾아야 돼. 라는 그런 노래를 이제 발표하면서 데뷔를 했었거든요. 네. 그거는 방시혁 씨의 문제의식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고등학생 본인들의 심정을 가사로 네. 그대로 발표한 거군요. 네. 잘하면서 점점 더 그게 계속 이어지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015년에 발표한 앨범 같은 경우는 멤버들이 한 명 빼고는 다 이제 성인으로 20살이 넘어가면서 그 소년에서 청년기로 변하는 시기가 굉장히 아름답지만 힘들기도 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 시절에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혼란, 불안 이런 것들을 다뤘는데 그중에서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 2015년, 16년 시기에 주로 많이 했었던 것들이 그 당시에 그 언론에서 많이 얘기했던 게 요새 청년들은 뭐 3포 세대다, 5포 세대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즉 이 어린 세대들이 예전에 비해서 헝그리 정신이 모자라고 노력을 안 해서 니들이 지금 이런 것이다. 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이제 젊은 세대를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아마 청취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경제 시스템 자체가 이전처럼 노력한다고 내일이 더 잘 살 수 있게 되는 시대가 더 이상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구조적 문제이지 어떤 청년들 개개인의 노력의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 그들이 그때 굉장히 공감하고 있었던 문제였고 그런 거대한 벽 앞에 선 청년의 이야기를 그대로 가사로 표현하더라. 3포 세대, 5포 세대, 언론의 행패 더 이상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자. 언론에 대해서 약간 이제 좀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유엔에서 Love Yourself 연설한 게 그게 언제죠? 작년 9월 말경이었죠. 그럼 이제 또 그 한 2, 3년 사이에 그렇게들 또 철이 든 거예요? 네. 그 사이에 사실 좀 놀랍게 철이 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한편으로는 그런 공격적인 가사가 나오면서도 사실 우리가 비판만 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를 또 챙기면서 가꾸고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슬슬 그때부터 관심을 두기 시작했던 게 최근에 나온 앨범의 이 테마하고도 맞닿는 맵 오브 더 소울, 영혼의 지도. 그러니까 내면에 대한 세계로 이제 올해부터는 천착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전 단계로서 그 관심이
스며들어 있는 어떤 러브 열셀프라고 하는 메시지를 작년 9월 말에 유엔에서 이제 연설을 하기도 했었죠. 아마도 데뷔 시절부터 그런 적나라한 자기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을 사랑해주던 팬들이 모여서 그게 아미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왜 아미예요? 이게, 군대라는 표현의 아미이기도 하고 예, 그게 또 약자라면서요. 예, 약자입니다. 이게 Adorable Representative MC for Youth라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청춘의 대변자 뭐 이제 이런 뜻인데 사실 방탄소년단 그러면 방탄조끼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것과 짝을 처음에 이뤄서 왜 이름을 방탄소년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방시혁 PD가 지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이 10대와 20대에게 가해지는 편견과 억압을 총알처럼 날라오는 편견과 억압을 음악으로서 방탄 막아낸다 라는 의미로 이제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봐요.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젊은이들이 자기 목소리만 낸 게 아니라 방시혁 씨하고 뭔가 뜻이 맞는 거예요. 그럼요. 뜻은 당연히 맞았고 어쨌든 뭐 굉장히 잘 서포트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아미와 이 BTS의 관계라는 것도 또 새롭게 연구할 대상이라면서요. 네, 제가 책 일부 한 챕터에서 다뤘던 게 이 아미들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팬클럽하고는 뭐가 가장 크게 다릅니까? 극명하게 다른 점은 팬클럽 회장이 없습니다. 팬 매니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그냥 거의 자발적인 집단들을 이렇게 저렇게 형성을 하고 때때에 따라서 모여 해처를 달리합니다. 네.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을 그 안에서 마치 사회 속에서 개인들이 자신의 직업이나 역할을 찾는 것과 유사하게 팬덤 내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팬들은 매달 새로운 기부를 어디에 하면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지를 끊임없이 조사해서 찾아내요. 좋은 기부처 찾기. 네. 이게 기부를 잘못하면 엉뚱한 데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거기가 믿을 만한 곳인가를 전 세계 곳곳에 기부할 만한 곳들을 리서치를 해서 그걸 찾아내는 일만 하시는 팬들이 있고 네. 그걸 찾아내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매달 하나씩 시작을 해요. 런칭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페이팔 같은 이제 돈 그 송금하는 것들로 쉽게 거기에서 할 수 있고 그걸 인증하면서 이제 서로 북돋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주 상시적이고 일상 속에서 기부를 생활화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BTS 집 앞에 뭐 텐트 치고 잠자고 기다리고 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요새는 그렇지는 그러니까요. 네. BTS 음반 사기, 그 라디오에 그 음악 신청하기,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에 어렵고 힘들고 기부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서 우리가 집단으로 기부 행동합시다. 나 이런 팬클럽은 정말 처음 봤어요. 사실 다른 팬클럽들에서도 해요? 좋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그 스타의 생일이라든가 기념할 만한 날들에 주로 많이 하는데 여긴 팬클럽이 워낙 크다 보니까요. 제 예상으로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대략 한 1,500만 정도는 충분히 되겠다 싶거든요. 1,500만 명, 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유럽 작은 나라 규모 하나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중에 한국인은 몇 %? 그건 사실 누구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한 10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 10분의 싶습니다. 1? 네, 어떤 데이터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K-팝 같은 경우에 주로 이 소비하는 이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 한국 팬이 한 10% 정도. 나머지가 다 해외에서. 네. 이지연 교수도 아미죠? 네. 기부도 하세요? 네. 자, 이제 문제는 정말 새로운 현상이고 또 그것이 전 세계 팬에 어필해서 그냥 K-팝의 연장선상에 잠깐 인기 끌고 마는이 아니라 이건 정말 본격적으로 새로운 어떤 음악의 주류가 등장했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속될까요? 제가 볼 때는 최소 몇 년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들이 등장을 하면서 기존의 음악계, 팝 시장에 가한 충격이 사실은 적지가 않기 때문에 뭔가 패러다임이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지금 여러 군데에서 사실 신호는 좀 네. 보게 뭐 되는 것 같아요. 그 전문적인 내용까지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우려하는 또 네. 많은 일반 시민들이 우려하는 건 이 친구들도 이제 완전 스타가 됐고 네, 쉽게 말해서 떴는데 완전 떴죠. 돈도 왕창 벌 거고 엄청나게 벌어. 타락하지 않을까, 문제 일으키지 않을까 네. 이런 거 걱정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저는 사실 걱정을 별로 안 하는데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쭉 봐왔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무대 위의 모습이라든가 뮤직비디오 속의 멋진 모습만 봤다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만들어내는 컨텐츠는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일상의 모든 모습들을 컨텐츠화시켜서 예. 팬들에게 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보다 보면 이게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많은 부분이 노출되어 그래요? 있어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너무 지치지 않을까. 그 부분이 걱정이 되고요. 예. 24시간 카메라에 이렇게 그러면 안 쌓여서 되죠. 그것도. 네, 그것도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걱정이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떤 캐릭터를 지닌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되는데요. 사실은 잠버릇까지도 보면 알아요. 한 30년쯤 지난 후에 BTS를 뭐라고 부르게 될까요? 제2의 비틀즈? 제2의 아바? 뭐 이런 등등으로 이렇게 그냥 갖다 붙인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트워크 시대의 BTS. 그러니까 제2의 비틀즈가 아니고요. 제3의 비틀즈도 아니고 이들은 아마 21세기 모바일 네트워크 시대의 새로운 가수인 BTS. 그래서 아마 그 뒤로는 뭐 23세기의 BTS 이런 칭호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제2, 제3의 BTS가 나오지 BTS가 제2의 비틀즈는 아닌 거다. 네, 완전히 새로운 BTS 탄생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팬덤의 규모가 크고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라는 알겠습니다. 측면에서 네. 비교를 하지만 음악적으로 사실 너무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게 비교하는 거는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처럼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BTS의 미래를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이지영 교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